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8집 가수, 싱어송라이터, 싱어송 매니저입니다. 손병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싱어송 매니저라는 호칭이 이제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즉 자작곡 가수 플러스 프로듀서, 제작자 그리고 매니저를 합한 말이죠. 프로듀서 앤 매니저의 약자입니다. 싱어송 매니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가 방송을 하고 저는 그때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갔죠. 오늘도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미니벨로라고 해서 바퀴 작은 거 그걸로 왔거든요. 집에서 여기까지가 10km 좀 넘긴 합니다만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만하죠. 일찍 와서 근처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오늘 대정부 질문이 좀 늦게 끝난다는 얘기를 듣고서 와서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오마이TV 사옥에는 무려 한 명의 팀원이 계십니다. 홍선민 씨 혼자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보자. 저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뭘 했는지 한번 볼까요? 수요일 점심 때는 오래된 친구랑 식사를 했군요. 국민학교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국민학교를 나왔으니까 6학년 때 같은 도장에 다녔던 친구, 지금은 중마고우입니다. 의형제죠. 의형제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께서 맥주 한 잔을 주셔갖고 서교동 사옥에서 맥주랑 빵을 대접받았죠. 저도 CD 한 장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사인해서 드렸죠. 참고로 제 CD SNS를 통해서 가끔 신청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엔 제가 사인을 해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10일 날에는 친구와 라이딩을 했군요. 자전거를 타고 하우고개, 여우고개라는 데를 갔어요. 사당역을 통해서 남태령을 넘어간 다음에 거기 선바위역에서 만나서 인도건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약간의 어필이라고 합니다. 높은데 경사진데 올라가는 거를 하우고개랑 여우고개 이렇게 다녀왔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몽당연필 아시죠? 24일에 오마이TV에서 생중계하는 몽당연필 콘서트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자영업자, 우리 주위에 있는 자영업자,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좀 고통을 함께 하자는 의미로 인사동에 있는 그런 막걸리 집에서 아는 사람들 몇이 모여서 팔아주는 그런 걸 빙자하면서 막걸리를 마셨죠. 물론 9시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12일에는 자전거를 타고 남산을 넘어서 삼청동에 있는 친구 집에 사무실에 가고 노닥거렸군요. 자, 13일에는 책을 많이 이렇게 읽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명색의 가수가 이 좋은 가을 주말에 공연이 없었군요. 공연은 없었고 사실 친구 집 삼청동에 있는 친구 사무실에 갔을 때 전 처음 뵙는 배우를 만나는데 저는 처음 뵀지만 얼굴은 아는 배우였습니다. 정인겸 씨.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하야시라는 일본인 역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랑 재밌게 놀았습니다. 노래도 많이 부르고 노래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바로 또 자영업자 살기 2탄으로 해서 대학로에 있는 그런 우리 서울미애총회 회원이 운영하고 있는 막걸리 집에 가고 또 한잔하면서 우정도 다지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아픔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술 놀고 먹었다는 얘기밖에 없네. 아이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이러저런 이야기 나누고 또 신청곡 있으면 소화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그쵸? 실시간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셔갖고 그 후원하시는 분들 신청곡은 빠짐없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노래 한 곡을 빼먹었었어요. 예. 이종식 씨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식 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노래를 하나 신청해 주셨어요. 그 노래를 제가 빼먹었었죠. 하모니카도 준비했어요. 예. 그 하모니카를 사실은 하프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밥 딜런의 자서전 번역된 걸 읽었을 때 좀 쓴웃음을 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프를 입에 물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프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하모니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블루스 하프 뭐 이런 식으로 하모니카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하모니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큰 하모니카는 복음, 그러니까 복수에 또는 뭐 복선 이런 거 할 때 그런 하모니카고, 이런 하모니카는 단음 하모니카라고 합니다. 한 음만 나는 거죠. 그 복음 하모니카는 여러 소리가 함께 나거든요. 화음 비슷하게 나기도 하는데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전주 간주할 때는 바로 이런 단음 하모니카를 씁니다. 그리고 이건 키별로 있어요. 이건 C 키입니다. 그러니까 다장조 하모니카죠. 또 단조 하모니카도 있고요. 또 블루스 하모니카, 포크, 그러니까 블루스 하모니카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법을 그렇게 쓰는 거죠. 네. 근데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지? 궁금하네. 예. 자, 오늘은 말이죠. 군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참나. 제대한 지 지금 30년이 됐는데 군대 얘기를 해야 되다니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겹습니다. 예. 특히 그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여성들이 남자가 군대 얘기하는 걸 제일 듣기 싫어 한다 그러죠. 물론 축구 얘기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군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요즘.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즈 홀스. 라떼 군대 생활할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방금 뭐 대정부 질문도 끝났습니다만,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 사병의 휴가 하나를 가지고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중에 남성이라면 군대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하셨을 거예요. 면제당하던, 아니면 면제를 시키던, 아니면은 자원 입대를 해서 해병대 같은 데를 다녀오던, 아니면 육해공군 중에 한 군데를 다녀오던, 단기 사병이라고 하는 방위 출신이든 공익근무 요원이든 이런 걸 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병역 특례 업체에서 해결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병역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남자로서 태어난 그런 숙명일 텐데, 군대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일단은 노래 한 곡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청곡 지난주처럼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접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지? 이건가? 자,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뭇잎 사이로 라는 노래로 시작을 했죠. 가을이 오면 부른 노래 중에 한 곡. 오늘도 역시 가을이 오면 꼭 부른 노래 중에 한 곡을 하겠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내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네, 맞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노래죠. 이 노래는 김현성이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가 만드셨어요.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윤도현 씨를 통해 알려지게 됐죠. 윤도현 씨가 사실은 김현성 씨와 같은 팀을 했었어요. 파주였죠, 파주. 바로 이 김현성 씨의 고향이기도 하고 윤도현 씨의 고향이기도 한 파주 지역의 포크 음악인들이 모여서 종이연이라고 하는 그런 그 포크 동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음반도 내고 그렇습니다만 그 음반에도 수록이 돼 있었어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 노래동인 종이연의 막내가 윤도현 씨였어요. 예. 금초원의 그 세탁소집 아들. 이 종이연에서 건반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었었죠. 김현성 씨와 윤도현 씨. 윤도현 씨가 방위 복무를 하는 와중에 그 계약을 맺고 녹음을 하게 되죠. 타잔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서는 그 신선한 이미지, 그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초창기는 히트곡이 없었습니다만 뭐라 그러나 뭔가 좀 호감을 대중들로 하여금 그 호감을 갖게 만들죠. 그러면서 음반을 내고 그렇습니다만 이 가을 우체국 앞에서도 바로 그 인연이 있어서 김현성 씨와 인연이 있어서 아마 청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 그리고 윤도현 씨를 대표하는 발라드 중에 한 곡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 널리 알려지기 전에도 저는 이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현성 씨는 그렇죠.
포크 음악의 선후배 사이니까요, 저와. 그렇죠? 네. 군대. 저는 말이죠. 1989년 6월 12일에 입대를 했습니다. 1989년 6월 12일. 사실은 좀 늦게 간 편에 속하는데 그때는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 고학년까지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는 군대를 어떻게든 안 가거나 아니면은 감옥 갔다 오느라고 군대를 못 가거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점거농성 있죠. 그 당시에 독재 정권 민정당, 민정당 당사라던가 또는 미문화원이라던가 이러저런 그런 독재 정권의 타겟이 될 만한 독재 정권의 심장구라고 할 만한 그런 곳을 점거를 해서 뭘 하거나 아니면 시위 주동을 하거나 그래서 잡혀가서 집행유예 몇 개월 이상이 되면 군대가 면제되었거든요. 범법자를 군에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고학년 되면은 각 학교에서 학생운동을 정리한다 그러죠. 이제는 학생운동에서 졸업을 하고 다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모이는 거죠. 각 학교의 운동권의 고참들이 모여서 자 이번에 어디를 가서 점거를 하고 징역을 받던 아니면 집행유예를 하던 정리를 합시다. 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생운동도 정리하면서 군대도 정리가 되는 그런 패턴도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어쨌든 1989년 6월 12일에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해서 논산훈련소로 갔죠. 그때 며칠 대기를 하다가 논산에는 25연대 8중대에 배치가 됩니다. 자기 훈련 받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것은 모든 군 출신들의 공통점 비슷한 건데 실제로 그 당시 25연대 8중대는 전임 중대장님이 공수부대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빡세게 굴리는 걸로 소문난 그런 중대였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전임 공수부대 출신의 중대장님이 아니었고 다른 중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전통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전에처럼 너무 빡세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군기가 센 그런 중대였죠. 그래서 어느 날에는 각계전투 훈련을 하다가 각계전투 3단계 훈련 그럼 별게 아니라 산 밑에서부터 산 위까지 뭐 구르고 철조망 통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타이어 쑤시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고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에 올라가 갖고는 끝나는 거죠. 이거를 몇 번 뺑뺑이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중대원이 그때 16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일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도 쓰러졌어요. 그 중에 증세가 심한 10명 정도는 구급차에 실려가고 의무대에 가고는 링겔 주사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늘에 앉아서 쉬는 걸로 그냥 정리가 됐습니다. 그 왜 그날 그렇게까지 빡세게 돌렸는가 아주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 정훈 시간에 정훈 교육이라고 있잖아요. 왜 중대장님이 직접 그날 정훈 교육을 하는데 여름이니까 국방색 러닝에다가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실내에서 한 게 아니라 바깥의 연병장에서 저녁에 정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훈화죠, 일종의. 근데 여름이니까 뭡니까? 모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서 찰싹찰싹 소리가 나는 게 중대장으로서는 되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몇 번 경고를 주다가 자꾸 찰싹 소리가 나니까 빡친 거죠. 빡쳐갖고는 조교, 내어반장, 애들 저 교육 시키지 말고 얼차려줘. 그때 가장 살벌한 얼차를 받았습니다. 무슨 원산 폭격이니 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갖고 한강 다리 뭐 이런 거 전문 용어들입니다. 그러고선 그 다음 날이 바로 각계정투 3단계였는데 이걸로 하루 종일 돌리는 거예요. 이 땡볕에서. 그래서 중대원의 4분의 1이 일사병에 걸리는 참사가 있었죠.
저는 거기서 중대 선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장 훈련병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런 거 하면은 나중에 휴가 보내준다 그래서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빨리 휴가를 나가고 싶어서 그걸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106번이었는데 번호가 옆에 105번이랑 107번은 6주간의 훈련이 끝나고 공수부대로 차출이 됐어요. 근데 저는 저희 배치를 이렇게 담당하던 기관병이 오더니 너는 이번에 수고 많았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빼줄게. 이러면서 휴가를 보내준 건 아니고요. 뭐 휴가는 뭐 자대 가서 가야 되는 거니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군인들은 교육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편하고. 그래서 양옆에 있는 애들이 공수부대로 끌려갈 때 저는 대전발 0시 50분 기차를 타고 부산 진역에 가게 됐죠. 거기서 내려서 지금 해운대구 해운대 신도시에 편입이 됐습니다만 해운대구의 반여동에 있는 육군 기술학교, 기술교 또는 기병교라고 불리는 그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또 6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440이라고 하는 탄약관리병 주특기를 받아서 주특기 훈련을 받은 거죠. 그렇게 훈련소에서 나와서 이등병이 처음까지는 이렇게 좀 뭐 풀렸다고나 할까요? 잘 풀렸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음악을 듣던가 음악 하나 듣고 올까요? 영상을 보고 올까요? 지금 소리가 계속 접촉 불량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할 겸 음악 하나를 듣고 군대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신청곡은 여러분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비디오 하나 틀어주십시오. 뭐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나 틀어주시면 그거 보고 오겠습니다. 예, 몽당연필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몽당연필이란 말을 들어보거나 써본 사람은 몇 살부터일까요? 현재 연령층은 언제부터일까요? 몽당연필. 몽당연필은 먼저 학교가 떠오르겠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운 배움의 환경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됐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라도 뭔가 견뎌내면서 끝까지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작은 연필 한 자루 버리지 않고 짧아지면 볼펜 끝에 다시 끼워서 끝까지 썼던 과거에 단순히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이 아니고 뭔가 작지만 버리지 않는 소중한 것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정작 재밌는 것은 일본 쪽에 계신 동포분들이나 일본인들은 가장 발음하기 힘든 그런 이름입니다. 제 이름도 어렵죠. 권혜효, 몽당연필. 요 발음 7개 하면 거의 일본에 계신 분들은 죽습니다.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지금 이것을 촬영하고 있는 이곳 역시 바로 몽당연필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 연필 3분의 1이라는 카페입니다. 3분의 1. 카페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은 어디 있을까? 이 카페가 한 번에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축으로서 대한민국과 또 일본과 또 통일을 염원하는 그들의 또 북한과 우리의 북한과 이렇게 해서 바로 북한,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에 있는 우리 민족이 언젠가 하나 되는 날을 기약한다는 의미에서 3분의 1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는 이제 작은 교육도 있고요. 혹은 강연도 있고 작은 콘서트도 있고 이곳에서 회원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방문해 주세요. 네. 학교 건물을 향해서 달리는 소녀의 모습이죠. 그것은 실제로 수업을 마치고 열심히 집으로 향해 달려가는 조선학교 초등부 여학생의 모습을 형상한 겁니다. 사이타마 학교의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달려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로고로서 만들었습니다. 그 로고 안에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학교라는 곳, 언제나 달려가고 싶은 곳. 그리고 내가 어디 있던지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이 늘 학교를 마음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디 있어도 늘 달려가고 싶은 곳.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나를 기다리는 친구가 있고 선생님이 있는 곳. 그래서 단순히 조선학교를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교육, 학교가 가져야 될 좋은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뜻으로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서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몽당연필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학교? 그건 뭐야? 혹은 야, 조선학교 그거 좀 혹은 야, 배우인 네가 왜 그걸 해? 부터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종의 긴장, 호기심, 연민 혹은 때로는 경멸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조선학교에 대해서 혹은 제2동포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게 없다는 거였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떻게 그 분단 70년 그리고 학교, 우리 민족의 글과 말을 지켜온 70년의 세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제 마음은 지금 현재 그 학교의 교실에 앉아있는 우리의 아이들만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은 어쩌면 일본, 대한민국, 북한이 평화롭게 사는 우리가 언제나 늘 얘기하던 동북아 평화 시대에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만한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지난 10주 동안 저희 이 몽당연필 이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보태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역시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처음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반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됐고요.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 땅에 있는 많은 동포분들과 우리 학교를 지키는 선생님, 아이들 그리고 우리 학교와 함께하는 일본의 많은 시민사회단체, 일본의 벗들 역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껏 해왔던 대로 뚜벅뚜벅 조금은 느리더라도 옆에 사람과 함께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복한 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제 몽당연필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10주 동안 또 열심히 글을 써주신 피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권혜요 몽당연필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몽당연필 영상 자료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지금 번갈아가면서 틀고 있는데 몽당연필 카페 연필 3분의 1 같은 경우는 지금 폐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몽당연필 사무실은 합정역 근처에 있죠. 네. 자, 진도풍사님 신청곡 노래 우리나라의 우리 될까요? 라고 했는데 이 노래는 우리나라가 부르는 게 좋습니다. 한국님 불후의 명곡 나란히 가지 않아도 신청요. 네, 접수했습니다. 야마카미 시계놀이상 야근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라면서 웃음까지. 네. 저기 한자로 써 있는 이게 야마카미 시계놀이라고 하는 그런 일본의 철도 노동자이십니다. 히로시마에 계시죠. 정년퇴직을 하시고 지금은 아마 그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 분이죠. 철도 노동자로서의 그런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마이TV의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 나이샤시. 네. 아예 이참에 모병제로 바꿉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징병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 지구상에서
징병제를 택하는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사병들의 처우는 가장 열악한 편에 속했어요. 지금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또 문재인 대통령 때, 즉 사병 출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병들의 처우가 급격히 신장이 되었죠. 월급도 많이 오르고요. 지금 50만 원 넘는다면서요, 병장 월급이. 저는 1989년에 갔을 때 6월 달에 갔을 때 정확히 기억합니다. 6천 원이었어요. 예, 훈련병으로서 6천 원이었고, 이등병 달았을 때 자대 갔을 때 아마 6,600원이 10% 올라서 6,600원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올라갔고, 제가 제대할 무렵에는 병장 월급이 10,000원이었어요. 1년에 4번 보너스가 나오는데, 보너스 나올 때는 100% 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2만 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모병제로 바꾼다. 미국 군대도 이제 모병제잖아요. 이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끝난 다음에, 예. 자, 모병제인데 사실은 미국도 유럽을 기반으로 해서 이민자들이 건설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할까요? 그런 정신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분을 가리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러니까 군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영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좀 그래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흑인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백인들이 하는 거고, 흑인들 니네들이 무슨 능력이 된다고 전쟁을 하냐. 그래서 취사병이라던가 뭐 이런 비전투 요원으로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부려먹었죠. 그래서 진주만 공습 때 나중에 훈장을 받게 되는 도리라고 하는 그 흑인이 있었는데, 이 흑인도 아마 취사병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주만 기습 때 정신없는 가운데 그 기관총으로 응사를 해서 일본기를 떨어뜨렸다라는 그런 공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훈장을 받았는데, 또 이제 메달 오브 아너라고 하는 그런 맨 오브 아너인가? 예, 쿠바 구딩 주니어 주연의 영화를 보면은 그 쿠바 구딩 주니어도 군대에 입대했습니다만 취사병이었죠. 취사병이었는데 그 어느 날 배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그런 가운데 사병들이 요거 때문에 좀 수영을 해서 어디 목표 지점을 갔다 오는 내기를 거기에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둔 것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심해 잠수부가 된 그런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백인들만의 그런 전쟁 이런 느낌이 좀 강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뭐 그런 게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면 진짜 흑인이 없었죠. 그렇죠. 흑인은 안 뽑았으니까요. 최정예 공수대원으로. 그런데 이게 바뀌기 시작한 게 뭐라 그러나, 월남전을 직접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미국인들을 보게 되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와, 전쟁이라는 게 저렇게 비참한 거구나.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라는 게 저렇게 부도덕한 전쟁이었구나. 월터 크론카이드라고 하는 전설의 앵커가 직접 중계해주는 그런 베트남의 참상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죠. 그래서 백인 중산층의 자녀들, 백인 중산층의 부모들이 자녀가 군대를 가는 걸 꺼리게 만드는 그런 풍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히려 반전 분위기가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상의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군대를 많이 갔는데 보니까 월남에서 개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월남에서 부도덕한 전쟁을 하고 있으니 꺼리게 되잖아요. 군대 보내는 걸. 1991년에 걸프전 때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백인의 그런 비중이 현격히 줄어들었고요. 또 그때는 다시는 그 월남전 때처럼 미디어를 자유롭게 놔둬갖고 반전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봐주지 않겠다. 그래서 국방부 미 국방성에서 면밀히 언론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전 여론이 높아지지 않게 조작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미국에 있어갖고는 군대라는 것은 시민권을 갖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던가 또는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 상승의 그런 기회 등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월급을 많이 줘야 될 겁니다. 동종의 다른 동종이 아니라 그 나이에 다른 데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 비용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돈이 있고 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지원을 안 하겠죠. 예. 그래서 모병제라는 게 이런 양날의 검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무리 분단 상황이지만 이렇게 많은 인력이 군인에 필요한가 이거죠. 네. 휴전선에만 남북 합쳐갖고는 휴전선에서 남북 합치면 한 100만 명 될까요?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정도의 밀도를 갖고 있는데 사실 철조망을 지키는 것은 이제는 사실은 CCTV로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로봇도 등장하고 있죠. 네. 견마 로봇이라고 해서 그런 거라던가 또는 드론이라던가 여러 첨단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철책을 지키기 위한 철책에서 경계를 서기 위한 목적의 그런 인력이라고 한다면 많이 없어도 되고요. 또 요즘에는 쪽수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말이죠.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 모병제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 단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제 말이 옳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요, 저는 그렇게 6주간의 논사훈 연소 또 다른 6주간의 주특기 교육을 후방위 교육을 받은 다음에 대기에 들어가죠. 어디로 배치되기 전에 기다리는 것을 대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부산에 있는 군수사령부에서 대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에 하루를 출근했었어요. 어느 사무실이요? 바로 군수사령관입니다. 군수사령부라는 것은 군인에게 필요한 밑에 양말부터 해서 철모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사령부죠. 보급부대의 총 사령부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3스타가 사령관이었고요. 저는 거기서 제대를 40일 앞둔 병장이 저를 탁 찍어갖고 데리고 가서 하루 동안 근무도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루만 근무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제 신원 조회가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새끼 데모였구나. 쫓아버려. 이래서 군수사령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 것이 무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변방으로 쫓겨갔죠. 전라북도 이민실 군 관초면에 있는 탄약창에 신설중대로 쫓겨갔습니다. 거기서 탄약부대 치고서는 아주 빡센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죠. 네. 제 군대 생활 얘기를 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요, 추미애 장관 아들, 그러게요, 이렇게 저렇게 트집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지금 추미애 장관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공세를 취하는 공통점이 뭡니까? 결국은 검찰개혁, 이런 법조계 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적폐들이 총 공세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공세를 취하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이분들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의견은 달리 나오지만 요즘 군대로서는 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국방부에서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불법 없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끊임없이 이것을 제기하는 것은 뭐겠어요? 사법개혁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저항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 본질이라는 것, 수피라는 것, 이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그렇다고 해서 보좌관이 전화를 하게 해선 되겠느냐라든지, 아니 처음에 그냥 유감 표명이라도 추장관이 했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았고 너무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소설수가 앉아있네라는 소설수가 있네 이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괘씸죄가 걸려고 더 그렇다느니, 이것은 물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아쉬운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요. 조국 전 장관 보통의 자녀들에 비해서 좀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좀 심한 면이 있구나. 역시 강남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좀 그들만의 그런 라인이 있구나 라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라 그러나 괴벨스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히틀러 시대에 선전선동에 능했었던 요제프 괴벨스인가요? 네. 이 사람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자기에게 뭐 몇 분만 시간을 준다 그러면은 한 사람을 완전히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든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선전선동에 능한, 즉 이미지 조작에 능한 그런 나치 중에서도 가장 최애 고수였거든요. 괴벨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글쎄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만약에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얘기를 조선일보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범법자를 옹호해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짤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추 장관 아드님의 그런 사태라고나 할까요? 그걸 저는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결국 장관을 끌어내리고 사법개혁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 의도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지엽적인 것을 보면서 정말 추 장관이 잘못했다라든지 사퇴해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6탄약창 4탄약 중대에서 만기 전역했습니다. 거기서도 사실은 탄약 관리라는 게 탄약창에서 탄약 관리한다는 게 겨울에는 눈 치우고 여름에는 풀 베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탄약 재고 관리하고 이런 걸 바깥에서 좀 하다가 중대 행정관으로 차출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부대에서는 가방끈이 길었으니까요. 근데 좀 이렇게 일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제 신원조회가 올라갔어요. 보니까 이 자식 데모를 해갖고 비밀 취급 인가증이라고 하는 비취인가증 상급이 발급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간부랑 중대장이 의논한 끝에 넌 그 행정반에서 원래 작전서기병이라고 해서 교육계였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일을 하지만 비취인가증이 필요 없는 서무계, 서무계라는 보직으로 이동시킬까 하는데 어떠냐? 저는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그 중대 행정반에서 개원이 그때 4명이었나? 서무계, 교육계, 그리고 중대 전령, 보급계, 이렇게 개원이 4명이었고 그것을 관장하는 게 인사계. 지금 행보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행정보고관. 네. 그 당시 중사하셨죠. 그분 밑에서 4명이 있는 그런 중대 행정병으로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마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탄약창은 연대급이었거든요. 연대급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창장이 무궁화 3개였는데 거기 주임 상사, 지금 주임 원사라고 하죠. 그때는 원사라는 계급이 없었고요. 그때는 주임 상사였거든요. 이분이 야, 네 인상이랑 나랑 사실 걱정 많이 했는데 무사히 제대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특별 보호 관심사병으로 등록이 돼 있었던 겁니다. 상병쯤이었는가? 그때 밤에 상황을 쓰다가 상황이라고 있어요. 밤에 행정반을 지키는 군대라는 곳은 언제 어떤 그 유사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선다고 합니다. 항상 이 행정반에서는 전화를 받을 태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밤에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게 상황을 쓰다가 너무 심심해서인지 잠깐 중대장실에 들어갔다가 펼쳐져 있는 노트를 봤어요. 노트에 특별보호관심사병 손병희라고 써 있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오다 가다가 툭툭 질문한 내용이라던가 중대장이 그 제가 대답한 내용을 가지고 면담 기록으로 뽑아놨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갓 일병 달았을 때 그 창 본부에 갔을 때 거기 보안대라고 있거든요. 기무사, 기무사에 파견되죠. 지금은 기무대라고 하겠죠. 거기에는 사병 하나가 손일병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보안대에 저에 대한 기록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데모하는 사진도 있고 서부경찰서에 가서 구류 살았을 때 그런 진술 내용도 있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무사히 제대했어요. 당시 80년대에는 특히 80년대 초반에는 녹화 사업이라고 해서 운동권 출신들이 입대를 하면은 적화된 놈들을 녹화시키겠다 해서 별 생쇼를 당할 끝에 거기서 몸과 마음이 다쳐서 제대하거나 심지어는 의문사 당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김두황 열사가 계셨죠. 이분 추모비가 바로 민주광장이라고 하는 학생회관 앞에 민주광장 거기에 비석이 있습니다. 고 김두황 열사시죠. 그분도 군에 갔다가 의문사를 당했었습니다.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저는 무사히 제대를 한 거죠. 그렇게 1991년 8월 14일에 제대했어요. 89년 6월 10일에 입대했는데 사실은 그때 교련의 혜택이 있어갖고 30개월이 아니라 27개월 만에 제대를 한다면은 바로 91년 9월 달에 제대해야 되는데 왜 8월 달에 제대를 했느냐. 88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병사들을 그 군인 숫자를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올림픽도 끝났으니까 조금씩 많이 제대를 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 정도의 혜택을 추가로 얻은 거였죠. 이렇게 제 군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민 씨, 저도 이병일 때 보급개원이었는데, 그렇죠. 당직 서다가 봤습니다. 편모 가정이란 것 하나만으로 보호관심사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도 저랑 비슷한 당직 썼을 때, 그러니까 중대장실을 잘 걸어 잠그고 다녀야지. 안 그래요? 기억납니다. 1962년생 전북 김제 출신의 오창섭 대위. 우리 중대장. 자, 채팅방 가볼게요. 레비토토님은 또 어떤 소리를 하셔갖고 메시지를 삭제했나요? 저는 병장 월급 9만 원이었습니다. 홍성민 씨. 자랑스럽겠습니다. 송참결 씨, 안녕하세요, 응원합니다라고 해. 저는 참고로 월급 9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을 준다 해도 다시 입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한동안 꽤 오랫동안 악몽을 꾼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담배를 다시 피는 꿈. 전 담배를 98년 1월 1일부터 안 피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 입시를 다시 보는 꿈. 그리고 3번째가 바로 군대 다시 가는 꿈. 레파토리도 다양해요.
저는 남동생이 없는데 없던 남동생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남동생 대신 내가 가야 된대. 또는 네가 군대를 갔다 왔다는 그 서류가 지금 다 없어졌기 때문에 네가 군대 갔다 왔다는 이런 증거가 없어. 그래서 너 군대 가야 돼. 뭐 이런 레퍼토리 등등 다양해요. 자, 제 유튜브 계정에 채팅방 가보겠습니다. 진도풍사님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그렇습니다. 군대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사회는 그만큼 더 좋아진 겁니다. 그 신생 독립국가들이 군사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가 불안한 것도 있지만 사회의 다른 분야보다 군대가 좀 더 조직적이고 선진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나라도 그랬죠. 예전에 심지어 글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 입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죠. 그런 시대에는 수성병으로 특기를 부여받아서 운전을 배우고 나오면은 그걸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반에서 서류를 작성을 하고 서류를 관리하고 또 일을 처리하는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배우고 제대하면 바로 회사에 취직이 가능한 그런 때도 있었어요. 네, 그만큼 군대가 앞서간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민간을 따라잡지는 못하는 거죠. 네. 지금 군대 좋아졌지만 그래도 사회가 더 빠르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징집제거든요. 의무복무제이기 때문에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자, 준지님 회의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 다시 가 생각하면 회의적입니다. 네. 보자. 과거의 운동권은 어디 가나 불이익이었죠. 그랬었죠. 취직할 때도 좀 불이익이. 예. 완전 언론 플레이로 여론전하는 국민의 똥. 네. 상황병. 요주의 인물이었군요. 진두풍사님. 그렇습니다. 제가 요주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몸성이 제대한 게. 저는 그래도 군대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 가면서 이왕 하면 열심히 좀 하고 싶었어요. 특히 행정병 하면서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병들이 편하거든요. 행정반이 잘 돌아가면 결국 그 사병이 편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군대 생활을 했어요. 이 훈련소에서는 그래서 중대장 훈련병원에서 연대장상, 무궁화 세계상을 받고 25연대장상, 그리고 이 부산에서 기술학교에서도 후반기 교육 열심히 받으면서 학생장까지 해서 거기 학교장상, 그러니까 투스타상 또 받았어요. 왜? 빨리 휴가 가고 싶었어. 그러나 자대 갔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 이거는 뭐 우리 부대랑 상관이 없는 거니까 뭐 휴가 갈 생각하지 마라. 와, 군대에서 표창 받은 게 정말 쓸모 없어진 그 순간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부대는 정말 이등병 놈의 새끼. 이등병은 치고통 이등병 놈의 새끼였어요. 네. 짝대기 하나. 일병 달아야지만 외박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등병이 막바지 때 제 여자친구가 면회 왔었거든요. 면회 왔는데도 외출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집에 가다가 집이 서울이었고 부대는 전라북도 임실군 관초면이었는데 갑자기 쏟아진 눈, 얻어 타고 가던 소형 트럭이 교통사고가 나왔고 여자친구가 전신 타박상을 입고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그 사실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일주일도 훨씬 넘게 있다가. 왜? ATT라고 해서 대대 전투력 측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2년 무장 그리고 주특기 교육의 중대 대표로 뽑혔거든요. 2년 무장이란 게 뭐냐면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서 비판하는 겁니다. 제가 운동권이어서 그런 사회과학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구구절절 딱 한 다음에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거 했었고요. 또 주특기 교육.
주특기 탄약에 대해서 6주 동안 훈련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쌩쌩했을 거 아닙니까? 기억이. 예, 그거 중대 대표로 갖고는 잘 했거든요. 그 요원이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다쳤다는 얘기 하면은 얘가 충격받고서는 전력에 도움이 안 될까봐 숨겼다고 합니다. 와씨. 그러니 ATT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은 네 여자친구가 다쳤다. 근데 이번 주까지는 네가 2등병이고 다음 주에 일병을 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외박을 보내줄게. 이 사실을 얘기해 준 게 나중에 교육계 그 선임이 됐던 제주도 출신 현희진 병장, 그 당시 상병이었죠. 나중에 저랑 친구가 됐습니다만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1989년 12월 9일에 첫 외박을 갔었죠. 그 여자친구가 병실에 누워 있었던 표정 잊지 못합니다. 그 여자친구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자, 진도 전 신청곡 R 할래요 혁명 하셨습니다. 자, 그럼 군대 얘기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군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 곡을 제가 준비한 노래를 부르고 오겠습니다. 아까 김현성이라고 하는 그런 싱어송라이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윤도현의 선배인. 저한테도 물론 선배죠. 이분이 만드신 노래이며 이분이 만든 노래 제일 히트한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군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군대 얘기를 하나도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친목질 하느라고 여러분들 군대 얘기는 안 하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두 손 잡던 뜨거운 기적 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우습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진다
마음까지 뒷동산에 올라서면 우리 마을 보일런지 나팔 소리 고요하게 밤하늘에 퍼지면 이등병의 편지 한 장 고이 접어 보내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 예,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이병전야라고 하는 최백호 선생의 노래를 부르면서 청년들이 입대를 했다고 하죠. 또 한때는 이병열차 안에선가라는 노래가 반짝 히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뭐니 해도 90년대부터는 이 노래가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가장 가슴 뭉클하게 부르는 그런 노래죠. 참고로 이 노래를 만든 김현성 씨는 이 노래가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는 금지곡이었대요. 그렇죠. 좀 약간 슬픈 내용이니까. 그런 것처럼 주한미군들 사이에서는 바비 빈튼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미스터 론리라는 노래가 금지곡이었다고 해요. Lonely, I'm Mr. Lonely, I have nobody, call on my phone 이런 노래인데 여기에 Now I'm a soldier, a lonely soldier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지곡이었다고 하죠. 어쨌든 이등병의 편지 후속타로 병장의 엽서를 만들겠다고 농담을 하셨었는데 그 노래 안 나왔습니다. 또 가을 우체국 앞에서가 히트한 다음에는 겨울 면사무소 앞에서를 만드시겠다고 농담하셨는데 이 노래도 역시 안 나왔습니다. 게시판으로 가볼게요. 송용조님, 진두풍사님, 꼬마천사님, 안영경님, 네, 안영경님 지금 생방 맞습니다. 자, 찐꼭TV님 또 오셨군요. 건빵 부르는 노래 별사탕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군요. 제 유튜브 구독자가 45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만 뭐라 그러나 증가 속도가 예전만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네. 오마이TV의 게시판을 가보겠습니다. 보자. 여긴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 이은정님, 이등병의 편지 후원금 12,000원. 예, 고맙습니다. 12,000원이면 제가 군대 있을 때 받아보지 못한 액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란히 가지 않아도 신청곡이라고 했던 거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8시 24분. 어휴, 벌써 1시간을 했네. 네. 그러고 보니까 주절주절 많이 떠들었네요. 노래는 라이브로 2곡하고 영상 하나 보여주고. 야, 이렇게 날로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네? 조금 더 날로 먹어달라고요? 좀 털어달라는 얘기네. 예. 오늘 그 국회 대정부 질문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의 대의민주주의제는 이래도 되는 걸까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별 시덥지 않은 것들이 나와서 쓰레기 같은 발언만 내뿜는 거 보면은 정말 너무 한심해 죽겠어요. 저는
예를 들면 오늘 그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연설이라던가 어떤 진보 정당의 필요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십분 공감합니다. 저도 대놓고 지지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얘기한 시덥지 않은 것들이 별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당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안내 문자인데 이 소리가 왜 여기서 들리지? 예.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잖아요. 예. 정말 보수다운 보수에 가장 근접한 세력과 수구 반동 세력,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정치 세력 간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걸 길게 얘기하면 입만 아픕니다만 식민지와 분단, 전쟁, 독재 이런 키워드로 대별되는 것 때문에 좀 기형적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전통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전통이라는 게 서구처럼 몇백 년 동안 쌓아 올린 게 아니고 갑자기 이식된 거기 때문에 사실 문화 풍토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사회 발전도 다른 그 나라에 억지로 이식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정말 이런 식의 대의민주주의가 과연 우리에게 정말 가장 적합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도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싶고 아낌없이 그 여당이 잘못한 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만 뭐라 그러나 좀 제대로 된 경기장에서 싸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죠. 제대로 된 경기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아직 저거는 그 보수와 진보의 싸움도 아니고 견해 차이가 아닌 역사에서 청산되거나 아니면은 지분이 있더라도 그 지분보다 훨씬 쪼그러진 상태의 지분이 그런 어울리는 그런 사익 추구 조폭 집단이랑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거죠. 네.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 왜 자녀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법개혁이 완강히 저항하는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에 주력하는 그런 모습, 일개청장이 말이죠,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하는 그런 주제넘은 짓을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자격 미달자들 청소 좀 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준주님이라고 읽나요? 전전님이라고 읽나요? 이 심상정이 웬일로 오늘 국민의힘 욕하던데, 그렇죠. 사실은 정의당도 심상정 씨도 저 국민의힘, 저는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뭐 이런 이름이 더 저기 입에 붙습니다만, 착착 달라붙습니다만, 이런 당에 대한 분노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다른 거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거고, 명백하게 정의당은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과 경쟁해야 되는 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우리 이 민주당 지지자, 특히 현 정부 지지자들에게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심상정 씨가 정의당이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같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자. 홍성민 기자님, 우리 저 시간은 진짜 옮길까? 7시 투표를 했는데도 천 몇백 명이 투표를 했다는데 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지금. 떠 있지는 않지만,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출석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마이TV 또 손병희 TV를 통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특히 댓글을 안 달아주셨 분들 중에 나 보고 있어요라는 분이 있으면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자, 이등병의 편지까지 했었고요. 오늘 제가 부르려고 했었던 노래는 두 곡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아직 개혁해야 할 적폐들이 너무 많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프랑스 혁명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프랑스 혁명이 1700년대 말이었잖아요. 1789년인가 몇 년인가. 그런데 그때 이후로 근 100년 동안 엎치락 뒤치락 계속합니다. 뭐 공화 정도 있다가 뭐 황제 그러니까 보나파르트가의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형인 조지프의 조셉의 아들이 즉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가 나폴레옹 3세라는 이름으로 황제를 한 적도 있잖아요. 그게 모두 프랑스 혁명 이후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겨우 공화정이 뿌리를 박았는데 그게 한 100년 걸린 거예요. 소비에트 혁명 보십시오. 소비에트 혁명 일어난 지 100년이 뭡니까? 한 70년 돼갖고는 붕괴해버렸잖아요. 그렇군요. 제 이번 8집 앨범 타이틀이 R이죠. R. 가서 보자. 제 음반 선전해도 되죠? 제 음반이 지금 시중에 깔린 지가 2달이 채 안 됐습니다만 벌써 희귀 음반이 됐습니다. 즉 나온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고 뭐 힘 있는 방송사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보자는 연락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홍성민 씨도 제 그 음반을 사셨고요. 우리 김윤상 팀장에겐 제가 선물 하나 드렸는데 여기 두고 다니네. 제대로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자, R입니다. R. 이 R은 대문자로 나름대로 궁서체 비슷하게 레볼루션입니다. 바로 혁명이죠. 저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지난번 박근혜 탄핵을 했었던 그거 촛불 전국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혈 혁명이죠. 혁명치고는 뭐라 그러나 뭔가 좀 극적인 맛이 좀 피냄새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21세기에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R이란 노래를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그것을 타이틀로 해서 음반을 냈습니다. 뭐 SNS를 통해서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사인을 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자, 한국님 선물 가져가야라고 하셨습니다. 출석을 부르겠다 그랬는데 한 번도 지금 호응을 안 하고 계시네요. 삐뚤어질까 진짜? 지금 현재 시각 8시 34분입니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아까 어떤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노래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방에도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방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뭐 기획사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노래를 집회장에서 많이 부르고 그러니까 히트곡인 줄 알고 착각을 하신 노래방 기계업자들이 이 노래를 넣은 모양입니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이 노래 자 부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누군가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요. 혼자라고 느껴질 땐 앞선
여자 옷 보며 걷지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쉬어가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마음에 총을 내려요. 그 자리에 꽃씨를 심어 보아요. 손 내밀어 어깨를 보듬어 봐요. 우리는 한 하늘 아래 살지요. 얼굴빛 다르고 하는 말 달라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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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함께 가는 예, 나란히 가지 않아도였습니다. 이 노래 참, 이 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거리가 좀 있습니다. 원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이 노래는 정확한 명칭은 나란히 가지 않아도 2입니다. 원래 나란히 가지 않아도라는 노래를 녹음을 했어요. 2002년 대선 끝나고. 그리고는 다 끝냈는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거예요. 거기서 빡쳐갖고 제가 똑같은 반주에 가사를 좀 바꿔서 2를 녹음을 했죠. 그리고는 작업을 다 한 음반을 다시 엎어갖고 마스터링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2집 음반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1과 2가 있는 겁니다. 제가 부른 이 버전이 나란히 가지 않아도 2 버전이고요. 그리고서는
홍보를 할 시점이 음반을 시장에 풀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럴 때 마침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터진 겁니다. 참. 저기 명동 쪽에 남산 밑에 있는 평화방송 PBC 평화방송에서 음반 나왔다고 인사를 하고 어느 PD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PD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지금 뭐 여의도에 사람들 모여 있어요. 그런 예? 탄핵당할 위기가 처해 있어서 여의도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집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가슴이 쿵당쿵당 뛰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분노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제가 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기타를 메고 여의도로 갔죠. 그것으로 그 음반 홍보는 끝났습니다. 홍보를 못했죠. 쫄딱 망했죠. 그때부터 거의 매일 집회 나가서 노래를 했으니까요. 네. 그때 이 노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집회에 나왔던 분들이 이 노래를 기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후지타 요시에상 나란데 아랍거나코 때뭐 기또 이루까라라고 써주셨는데 사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이 노래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녹음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일본에서 활동하고 그럴 때 이 노래를 같이 참여 콘서트 끝나고 관객들이랑 같이 부르기도 하고 현지 합창단이랑 부르기도 했는데 그 일본어 제목이 나란데 아루까나코 때문입니다. 이게 직역을 하자면 나란히 걷지 않아도라고 하는 그러죠. 기또 이루까라 꼭 있으니까 라면서 나란데 아루까나쿠 때모 기또 이루까라 이렇게 되거든요. 후지타 요시에상께서 일본어 가사를 적어주셨습니다. 시노래 박경아님 오셨군요. 이분은 누구냐면요, 시노래를 전문적으로 부르는 그런 우아한 그런 가수입니다. 시노래 박경아 씨. 네. 3집 앨범을 준비 중이라는 풍문을 들었습니다만 건투를. 네. 오마이TV에서는 이은정님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시군요. 채팅창에서. 아니 좀 왔다 갔다 하시고 좀 그러시던가 아니면 혼자 이렇게 하시면 좀 누가 옆에서 맞장구도 좀 쳐주고 그러시는 그런 미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예, 12,000원까지 쏘신 분인데. 예. 나란히 가잖아도 함께 했습니다. 자, 알 좋지만 일기를 쓰는 것처럼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애따 모르겠다 해보겠습니다. 홍성민 씨 와 하면서 이렇게 이런 영혼 없는 댓글 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예. 일기를 쓰는 것처럼 내게만 말하고 싶지만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 이렇게 거리를 떠도네. 일기를 쓰는 것처럼 담담히 살고 싶지만 욕심이 너무도 많아 괜시리 세상 핑계대네. 가끔은 빛날 때도 있었나 그나마 순수한 때도 있었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일기를 쓸 때처럼 일기를 쓰는 것처럼 무언가 남기고 싶지만
가진 게 너무도 없어 아직도 멀었다 하네. 가끔은 부끄러울 때도 있었나 그나마 솔직한 때도 있었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일기를 쓸 때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쌓인 눈이 녹지 않고 높은 곳을 그리워하듯 일기를 쓰는 것처럼 내게만 말하고 싶지만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 오늘도 거리를 헤매네. 예, 일기를 쓰는 것처럼이었습니다. 신청곡 들어와서 했어요. 수구레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풀해음님 울림이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마이TV는 지금 음악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쓸 때는 이펙터를 쓰지 않거든요. 이펙터라고 합니다. 그 목욕탕 효과 내는 거를. 근데 제가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오마이TV에 지금 설치해두고, 그러니까 갖다 두고 다닙니다. 그래서 방송 직전에 우리 홍성민 씨가 애를 써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데 이제 잡음이 안 들리네요. 원인을 찾으신 거예요? 뭐였어요 도대체? 휴대폰. 아, 그랬군요. 휴대폰. 예. 자, 어쨌든 홍성민 씨 잘못으로. 네. 네. 이거거든요. 포켓 툴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거. 예, 이거 좀 카메라 잡아주실래요? 네. 예. 이걸 통해서 채널 하나가 들어오면은, 예,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면은 두 개로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하나, 마이크 하나, 또는 기타 둘, 악기 두 개, 또는 마이크 둘 이렇게 뺄 수 있는 건데, 이 역할은 크게 소리를 안정적으로 고급스럽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효과가 있어요. 네. 노래할 때는 약간의 음악 할 때는 약간 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게. 네. 이 포켓 툴을 두고 다녀. 이게 작죠? 작은데 이게 정가가 80만 원입니다. 네, 80만 원. 물론 좀 싸게 샀습니다만 낙원 상가에서. 이게 언제 샀냐면요. 2012년 대선 끝나고 샀어요. 왜? 그때 박근혜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 제가 직감을 한 게 앞으로 당분간은 열악한 상황에서 노래할 일이 많겠구나. 즉 제대로 된 음향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노래를 할 경우가 많겠구나. 그래서 이 이동식으로 포터블 이펙터를 사게 된 겁니다. 짭짤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이 오늘 티셔츠 여러분들끼리 지금 친목질 하시느라고 아무도 제가 야심차게 입고 온 티셔츠를 주목을 안 하시는데, 이게 보이시죠? G20.
2010년도에 무슨 이명박 집권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몇십조 원이니 이러면서 뻥을 치면서 개최했었던 거 있잖아요. G20. 예, 그거를 풍자한 그런 티셔츠입니다. 아주 레어 아이템이죠. 오늘 방송을 위해서 입고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울림도 좋지만 마음의 울림도 참 좋아요라고 풀회음님 이렇게 댓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을 주는 댓글을 쓰시다니 고맙습니다. 풀회음님 지난번에 봤네요. 망치 부인에서 보셨군요. 그 아프리카 TV에서는 유튜브 언급하는 게 안 되나 보죠. 아무튼 거기서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유튜브에서는 뭐 그런 거 특히 오마이 TV에서는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 그러니까 사실 아프리카 TV에 2주일에 한 번씩 가서 지금 현재 망치 부인 방송에서 북콘서트를 같이 하고 있어요. 3번을 했는데 앞으로 3번이 더 남았습니다. 격주 일요일인데 이번 주 일요일 7시 반에 아프리카 TV의 망치 부인 채널에 가시면은 저랑 유라시아 견문의 저자이신 이병한 박사, 현 원광대학교 교수이신 그분이랑 망치분이랑 이 북콘서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제가 좀 아재 개그를 막 남발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혼자서 방송 진행할 때는 아재 개그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별로 없어갖고 말이죠. 와 이게 그렇구나. 이 댓글이 뭔가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면 이게 표시 숨기기 이런 게 있군요. 진도풍사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검토를 위해 보류된 메시지 G20 쥐박이. 그렇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 안현경님 G20 쥐박이 이 부분도 그렇군요. 그렇구나. 제가 이거 보류된 게 이게 누르니까 손병희 TV님이 숨긴 메시지로 검토를 위해 자동으로 보류됩니다라고 했는데 삭제된 메시지 보기를 다시 누르니까 G20 쥐박이 이렇게 됐군요. 이게 뭐가?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됐나요? 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닙니다. 보통 1시간 20분 또는 1시간 30분쯤 정도 되면은 대강 방송을 마치게 되는군요. 네. 자, 오늘도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후원금 쏴주신 물심양면으로, 그렇지, 이런 걸 물심양면이라고 하죠. 이은정님 고맙습니다. 자, 찐콕TV님, 진두풍사님, 아무래도 이분들 서로 동아리 같아요. 서로 친목질하느라고 바쁜. 오늘 오마이TV 주간 생방송 오직 손병희. 지금 시간을 좀 변경해 보자는 말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만약에 바쁜 일이 있어갖고 오마이TV가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심야 방송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건 어떨까? 왜 니만 생각하냐라는 그런 눈초리가 좀 느껴지네요. 퇴근하셔야 되는데 그죠? 절대 아니라고 홍성미 씨가 인상 쓰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잡음의 그런 원인을 밝혀서 중후반에 좀 편한 기분으로 방송할 수 있어갖고 고맙습니다. 자, 오직 손병희 주간 생방송. 준주님 후원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마이TV 채팅창에 가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 사설 방송은 아직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제 독자적으로 생방송도 안 되고 후원을 받거나 뭐 이런 것도 좀 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오마이TV에서는 그게 가능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혹시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고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면 되고요. 또 시간 되시는 분은 이번 주 일요일 아프리카 TV
7시 반에 망치 부인의 그런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게작대기님 오셨습니다. 아프리카 TV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분은 지금 뭡니까? 이 프로필을 보니까 망치 부인의 열렬한 그런 팬이시군요. 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제가 만든 최초의 공식 비디오입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저는 주로 2016년과 17년에도 이어지는 광화문 광장에서의 저희 모습이거든요. 공식 뮤직비디오입니다. 이건 제 유튜브 채널을 가시면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시고 싶으신 분은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은 이겁니다. 그리고 목낭연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 22일 방송에는 7시에 바로 목낭연필의 대표이신 배우 권혜호 씨와 투샷으로 2명이 진행하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특별 생방송 목낭연필 콘서트 소풍 콘서트를 오마이TV를 통해서 생중계하겠습니다. 저도 출연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툰 말 한마디 주저하며 내민 손 불안한 눈빛 여린 불빛 그곳으로부터 저마다의 깊은 곳에 간직했던 불덩어리 오랫동안 땅 밑에서 살아있던 타오르고 있던 하나가 백만 되고 물결되고 돌아가지는 잃어버리지는 다시는 오랫동안 땅 밑에서 살아있던 타오르고 있던 하나가 백만 되고 물결되고 바다 다시는 돌아갈지는 잃어버리지는 다시는 간직했던